최근에 인플레이션을 데이터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생각은 한 4.2에서 한 4.4 레벨에서 10년물 금리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요. 사실 뭐 중립금리도 지난 3월 달 FOMC에서 뭐 2.5에서 2.6%로 0.1%포인트지만 올렸거든요. 그리고 기대 물가를 한 2%라고 본다면 단기 금리가 한 4.5% 정도 나오거든요. 기간 프리미엄도 한 1%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조금 높게 본다면 4.5 더하기 1이면 5.5거든요. 그래서 5.5%면 지금보다도 한 100bp 더 올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뭐 제이미 다이먼은 뭐 8%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이제 뭐 약간 폭탄 발언을 했지만 8%는 모르겠고 당장 이게 국채 금리가 쉽게 떨어질 문제는 아니구나. 자, 매주 금요일 이분과 함께 시장 경제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허와 실을 좀 가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킴의 허허 실실 김한진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잘 지내셨어요, 일주일? 네, 항상 일주일 지나고 나서 잘 지내셨냐고 제가 여쭤보는데 항상 또 밝게 이렇게 웃어주십니다. 꽃도 좀 보셨고요. 네, 많이 봤습니다. 네, 아니 꽃이 좀 늦게 핀다 그랬는데 금방 폈다 또 졌어요. 네, 되게 아쉽습니다. 그러게요. 봄이 좀 짧은 것 같은데요. 시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물가의 한 주였죠? 네, 인플레이션 한 주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어제 또 뭐 생산자 물가 PPI가 네. 나와가지고 뭐 시장이 좀 안도했는데요. 사실 좀 헷갈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휘발유 가격이나 에너지 가격이 PPI에서는 굉장히 또 낮게 나왔거든요. 계절 조정 때문에. 그러니까 며칠 전에 나왔던 CPI는 뭐고 또 어제 나온 PPI는 뭐지? 맞아요. 이렇게 좀 많이 헷갈리는. 어쨌든 뭐 어제 나온 생산자 물가는 이게 생산자 물가 자체가 시장에 영향을 줬다기보다는 생산자 물가에서 PCE 물가를 추출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뭐 마지막 주에 항상 연준이 중시하는 PCE 인플레이션 지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PCE 인플레이션 지표가 2%대 초중반 정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조금 예고해주는 그러한 생산자 물가였다. 그래서 생산자 물가가 나와서 시장이 조금 환호했다. 다다음 주에 나올 PCE 물가가 조금 시장의 우호적일 것으로 확신을 갖게 만드는 생산자 물가 발표였고요. 그 앞서 나왔던 CPI는 사실 뭐 물가가 좀 잘 안 떨어지는구나. 이게 예전에 뭐 몇 주 전에 이제 파월 의장이 FOMC를 비롯해서 계속 멘트했던 것은 조금 당장 뭐 6월 달에 물가 금리를 내릴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를 좀 조성했기 때문에 시장이 기대가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CPI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시장이 조금 더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CPI만 자체만 보면 정말 뭐 살짝 꼬리를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라스트 마일 물가를 잡는 마지막 과정이 녹록치는 않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재확인시켜준 약간 마켓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부담스러운 그런 실적 물가였죠. 1월과 2월 지금 뭐 물가 추이 자료도 박사님께서 가지고 와 주셨는데 1월과 2월에 높았던 건 왜 그렇게 좀 안위를 했던 것 같아요. 연초에는 원래 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 연초 효과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안위를 좀 가졌던 것 같은데 3월마저도 높게 나오니까 이건 굳어지나 이런 생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3월 CPI를 그래서 조금 더 의미 있게 봐야 됩니까, 박사님? 네, 말씀 주셨듯이 파월 의장이 계속 강조했던 것은 1, 2월은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또 계절 조정도 많은 부분이 그 CPI를 약간 뭐 들쭉날쭉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1, 2월은 그래서 조금 1, 2월 물가가 높아도 3월부터는 안정될 거야. 시장은 이제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믿었던 3월이 높게 나오니까 파월 의장의 발언하고 이제 좀 상충되는 거죠. 그래서 상충돼서 시장이 더 이렇게 좀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물가 추이는 보시는 것처럼 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게 중간값이에요. 가장
주황색 요 높은 네. 수치가 중간값 CPI인데 그 항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수십 개 항목을 이렇게 쭉 줄을 세워서 그 중간에 있는 물가를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이게 좀 기준선이라고 그럴까요? 원래 이제 되돌아가야만 되는 이게 2%입니다. 2%의 물가에 도달하기에는 아직까지도 조금 간격이 남아 있죠. 특히 이 보라색이 근원 CPI인데요. 물론 이제 연준이 중시하는 것은 PCE 물가지만 그냥 CPI로 봤을 때도 한 2%대 정도에 도달해야 이제 연준이 좀 물가를 잡았다. 승리 선언을 할 수 있는 게 승리 선언선인데 승리 선언선까지 보라색 빨간색 점선. 네, 네네. 지금 아니요. 네, 빨간색 점선. 네네네네. 근데 이 보라색 선이 아직까지도 높죠. 그렇죠. 지금 3월 달에 3.8% 나왔지 않습니까? 네. 전년 동월 대비로는 전월 비로는 정확하게 0.359, 0.36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조금 자세히 보시면 이게 살짝 고개를 들락말락 뭔지 이러고 있습니다. 연율로 봐도 작년 4분기가 3.4였는데 근원 CPI가 올해 1분기 1, 2, 3월을 통틀어서 보면 4점이에요. 그러니까 3.4에서 지난 1분기는 4.2%. 그러니까 연율로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특히 파월 의장이 중시하는 슈퍼코어 그러니까 주거비를 제외한 근원 서비스 물가 이게 사실은 임금이거든요. 네. 이게 0.47, 3월 달에 0.47이 나왔습니다. 0.5. 0.5가 0.65가 나왔습니다. 0.65가 나와서 0.65는 되게 높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임금이 아직까지도 근원 물가를 좀 잘 떨어뜨리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지금 시장은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자료로 이제 가지고 오신 게 항목별로 네. 저희가 좀 볼 수 있게 세부적으로 갖고 와 주신 것 같은데요. 항목별로도 봐야 되는 의미가 있죠. 이번에 뭐 기여한 게 뭐고 우린 앞으로 뭘 봐야 되는지 좀 짚어 주실까요, 박사님? 네. 이게 지금 1월, 2월, 3월 네.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요거는 이제 전월비고요. 네. 이거 제일 끝에 있는 것은 전년 동월비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 3월 대비 물가가 얼마나 올랐나 이렇게 했는데 이제 결과치가 3.5고 근원은 이제 3.8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너지가 이제 조금 많이 튀었죠. PPI에서는 에너지가 지금 0.1% 전월비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는 에너지가 조금 많이 튀어서 이렇게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쭉 내려가시면 이제 근원을 만드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다 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거비도 전월비 0.4, 전년 동월 5.7%가 나왔거든요. CPI에서는. 그래서 이 주거비가 잡힐 듯 하면서 지금 안 잡히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운송 서비스 이런 게 이제 교통비지 않습니까? 네. 교통비가 전년 동월비 10.7%, 전월비로는 1.5%. 이게 굉장히 고약하게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라든지, 그러니까 약간 서비스 성격인데 고질적인 게 있어요. 자동차 수리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이런 약간 생활 밀착형 근원 물가 이런 것들이 안 잡히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1월, 2월에도 안 잡혔고 3월 달에도 안 잡혔다. 그런 걸로 봐서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미국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조금 불편함을 주겠다라는 것이 이제 지금 3월 물가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힌트였죠. 특히 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간밤에는 WTI의 브렌트가 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좀 높은 수준으로 최근에 튀는 흐름을 보여서 $100 가냐 마냐 뭐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이게 지속적으로 좀 압력을 가할 부담을 줄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박사님?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PPI도 말씀드렸지만 숫자 자체는 낮게 나왔지만 네. 그 누적돼 있는 PPI를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전년 동월비료는 PPI도 2.1%인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쌓여 있는 겁니다. 쌓여 있는 상태에서 유가가 안 떨어지면 이게 계속 그냥 쌓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계속 CPI의 전가가 될 거다. 그래서 당장 뭐 이번 달 나오는 PCE 물가는 뭐 시장의 기대치에 조금 만족을 줄 거다. 이 부분은 또 이 부분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쌓여 있는 PPI, 계속 누적돼 있는 PPI가 계속 CPI에 영향을 주면서 그 물가를 불편하게 만들 텐데 문제는 이제 말씀 주셨듯이 유가가 잘 안 떨어지니까 이게 하반기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물가를 잡는 마지막 과정은 조금 지루하고 인내심을 요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 말씀은 사실 금리가 잘 안 떨어질 거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데 좀 더 신중함을 기할 거다. 뭐 신중함을 기할 거다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첫 금리 인하 시기가 조금 늦어질 것 같다라는 것에 저는 동의하고 있고요. 올해 이번 달에 자꾸 헷갈리네요. PCE 물가가 조금 좋게 나올지라도 이러한 전반적인 물가를 종합해서 봤을 때에는 연준이 6월 달에 금리를 내리기는 좀 어렵겠구나라는 것이 이제 제 결론이고 그리고 올해 금리 인하 횟수도 한 2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박사님 첫 금리 인하 시점을 몇 월로 지금 현재로서 보고 계세요? 이거는 이제 선거를 연준이. 의식하냐 안 하냐에 달려 있는 건데요. 선거를 의식하지 않는다면 저는 9월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거를 의식한다면 7월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치적인 어떤 선거의 의식 여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경제만 놓고 본다면 9월로 예상을 하시는군요. 어쨌든 이 물가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전반적으로는 금리로 이제 수렴을 합니다. 금리 인하, 첫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것인가. 근데 시장에서 6월 금리 인하 물 건너 간 건 이제 뭐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미뤄져서 7월 9월 이것까지는 약간의 합리적인 어떤 수준이라고 본다면 인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약간 극단적이긴 하지만 근데 시장에서 극단적인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디까지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건지가 너무 지금 헷갈려요. 그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이제 금리 인상할 수도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조금 지나친 것 같아요. 지금으로 봤을 때는 뭐 유가가 다시 또 뭐 100불을 넘는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앞서도 보셨듯이 물가가 조금 더디게 잡히는 거지 안 잡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상당히 조금 뭐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게 사실은 뭐 생활 물가 같은 게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한 30-40% 정도 다 올랐거든요.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심지어는 뭐 한 40-50% 오른 항목도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조금씩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상승률이 둔화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전체적으로 묵직한 인플레이션이 경제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금리를 내릴 거냐 말일 거냐라는 것은 사실은 적극적으로 내리기는 어려운 환경, 인플레이션 환경이라는 것은 이제 첫 번째 분명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려야 되는 이유는 너무 늦게 내릴 경우에 경기가 불편한 그러한 침체, 불필요한 침체를 조금 감당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어차피 그냥 놔두면 뭐 실질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실질 소득을 갉아먹고 경기가 꺾일 텐데 여기서 어느 정도의 시점에서 스무스하게 금리를 내리는 게 좋을까?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연준이 지금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금리를 올리는 것도 지금 타당하지 않죠. 2015년, 16년에는 지금과는 좀 반대로 금리를 얼마나 빨리 올리느냐, 얼만큼 올리느냐 가지고 이제 좀 고민하고 재던 시기 같은데 그때는 경제가 지금보다 이제 생각보다 약세를 보이니까 좀 망설였다면 지금은 정말 정반대로 경제가 생각보다 망가지지 않고 너무 안 떨어지고 뭐 이런 상황이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닉 티밀하우스 기자도 뭐 비슷한 얘기를 썼던데요. 최근에 보면은 박사님 채권 금리가 좀 더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10년물이 지금 4.5를 돌파해서 계속해서 네.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 어떻게 레벨대를 평가하고 계십니까? 지금 물가를 뭐 3개월, 최근 3개월을 이렇게 놓고 보면서 이제 네. 금리랑 같이 연결해서 본다면, 아, 금리의 레벨이 조금은 위에서 움직이겠구나,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물가가 지금쯤은 뭐 조금 더 안정이 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정이 조금 더디게 되면서 하반기까지 끌고 간다면, 기준금리를 인하하든 인하하지 않든 그 여부와 관계없이 기준금리를 인하한다고 바로 경기가 꺾이는 건 아니니까요. 경기가 굉장히 뭐 큰 폭으로 식는다면 뭐 10년물 금리가 시장 금리가 장기 금리가 이제 떨어지겠지만, 그렇다고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우리가 전제한다면 올 하반기까지도 금리의 영역이 조금 높은 영역, 그러니까 당초 예상은 뭐 한 3.7에서 한 4.12, 이 정도의 한 4%를 넘으면 다시 또 4% 아래로 내려가는, 너 왜 올라가?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내려가는 이제 이런 금리로 예상했다면, 최근에 인플레이션을 데이터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생각은 한 4.2에서 한 4.4, 뭐 이렇게 한 200, 300, 한 3, 400bp 좀 올라가는 레벨에서 10년물 금리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요. 사실 뭐 중립금리도 지난 3월 달 FOMC에서 뭐 2.5에서 2.6%로 0.1%포인트지만 올렸거든요. 약간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립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좀 금리를 뭐 마음 놓고 이렇게 내릴 수는 없는 그런 분위기를 약간 시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중립금리가 훨씬 더 높다. 2.6%보다는 뭐 한 3% 될 거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조금 네. 더 지나야 이제 확인이 될 문제고요. 아무튼 뭐 우리가 한 2.6에서 한 3.0 사이로 본다면, 그리고 기대 물가를 한 2%라고 본다면, 단기 금리가 한 4.5% 정도 나오거든요. 계산식이 DKW 모형이라는 건데요. 약간 어려워요. 네. 뭐 어쨌든 네. 중립금리와 이제 약간 물가를 이제 좀 고려해서 한 단기 금리가 4.5% 정도가 조금 합리적이다, 이런 그런 의견들이 많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수급, 채권 수급이 이제 지금 좀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도 써놨지만 국채 발행이 미국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만 해도 국채 순공급량이 2조 7천억 달러인데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거의 예년 평균보다도 한 2배 가까이 높고요. 재정 적자도 2010년에서 2020년 평균 대비 지금 2배, 지금 GDP 대비 마이너스 7%대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한 마이너스 한 3%대였거든요. 네. 그래서 채권 공급이 계속 늘고 있고 이게 줄어들 가능성은 낮지 않아서 기간 프리미엄도 한 1%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조금 높게 본다면 4.5 더하기 1이면 5.5거든요. 적정 국채 금리의 레벨이요. 그래서 5.5%면 지금보다도 한 100bp 더 올라야 그렇죠.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뭐 제이미 다이머는 뭐 8%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이제 뭐 네. 약간 폭탄 발언을 했지만 8%는 모르겠고, 당장 이게 국채 금리가 쉽게 떨어질 문제는 아니구나. 뭐 우리가 어떻게 데이터를 정확하게 해서 이게 뭐 숫자로 맞추겠습니까? 하지만 이게 무한정 떨어질 것 같다. 내지는 뭐 이거는 비정상이야. 빨리 3%대 중후반으로 가야 되는 게 이게 정상이야. 이렇게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게 정상일 수도. 지금 우리가 보는 한 4.5%가 그냥 노멀한 것일 수도,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어제만 놓고 보면은 단기와 장기가 좀 다르게 네. 움직였잖아요. 30년물 뭐 국채 발행 입찰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어제는 어떻게 뭐 단기적인 겁니까? 아니면 해석을 좀 추세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어제 입찰 결과를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30년물이 약간 부진한 걸로. 네. 지금 입찰 때마다 조금 금리가 왔다 갔다
하고는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2년물과 10년물 또 30년물이 좀 다르게 움직였던 상황인데 또 하나 짚어볼 좀 거시적인 게 환율이에요, 박사님. 네. 어제 달러원 환율도 또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수출주에는 뭐 청신호일지 몰라도 어떻습니까? 환율 전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환율 시장이 굉장히 혼돈스럽고요. 네. 지금 원래 예상대로라면 연초만 해도 달러 인덱스 티커명 DXY라는 선진 6개국 가중평균 달러 인덱스죠. 달러 인덱스가 한 100 정도나 100 이하로 가는 게 조금 시장 컨센서스였거든요. 지금 105가 넘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가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좀 장기적인 이유는 결국 조금 연준이 중앙은행이 돈을 계속 풀고 있다. 그런데 풀면 달러가 약세로 가야 되는데 왜 강세로 가느냐? 다른 나라도 같이 풀었다. 그러니까 환율은 사실은 상대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사실 팬데믹 전보다 한 50%의 그 중앙은행 자산이 증가했거든요. 통화 증발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 어마어마한 통화 증발을 G10 국가들이 다 동시에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은 금 대비로는 다 하락하는 거죠. 금도 일종의 환율이라고 생각하면 금이라는 절대 금속, 절대 화폐, 절대 화폐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절대성에 가까운 매우 안전한 네. 자산이라고. 네. 그러니까 달러 대비 모든 환율은 금 대비 모든 환율은 지금 다 절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대비로만 절하되는 게 아니에요. 금이 워낙에 엔화 대비 금이 가장 많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많이 떨어진 게 유로화 대비 금이 두 번째로 많이 올랐고 금이 세 번째로 달러 대비 금이 가장 적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그래도 안정적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G10 뭐 전 세계 중앙은행이 돈을 풀고 재정 지출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됐을 때 결과값은 통화 가치가 떨어진다.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데 마지막에 제일 안전한 통화는 뭐냐? 달러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달러가 그러니까 누가 못났냐 게임에서 달러가 제일 덜 못났다. 이제 그러한 분위기가 지금 약간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글로벌 환율 시장을 지배하는 그러한 큰 컨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금하고 비교해 주시니까. 네, 그래서 금 가격이 올라가는 네. 거고요. 금은 원래 그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자산이 아니거든요. 오르는 둥 마는 둥해서 한참 지나고 왜 이렇게 올랐지 이런 게 금인데 최근에 가파르게 오르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방만한 통화 지출, 특히 팬데믹 과정을 지나오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금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이 결과값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단기적으로 보면 달러가 강한 이유가 저는 미국 경제가 독보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보시면은 인플레이션 요인을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실까요? 미국은 인플레이션 절대값도 낮지만 지금 구성 항목이 공급보다는 수요 쪽에서 뒷받침이 되는데 대부분의 국가는 공급 쪽보다 수요 쪽보다는 공급 쪽 요인 이 부분이 이제 빨간색 선이 이제 공급 쪽 요인인데요. 파란색 선이 수요 쪽 요인보다는 공급 쪽 요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사실은 달러를 미국 경제가 다른 나라 경제에 비해서는 수요가 굉장히 우수하다는 거죠.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수요 둔화를 막기 위해서인데 다른 나라는 아니에요. 다른 나라는 미국보다는 굉장히 급해요.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해서예요. 수요가 지금 이미 둔화돼 있어. 유로존도 올해 경제 성장률이 0.6%, 0.5%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올해 성장률이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2%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강한 수요. 그런데도 똑같이 금리를 내리잖아요. 그러면 어느 나라 통화가 강하겠습니까? 미국 통화가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달러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는 그럼 어디까지 좀 열어두고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1,400원 정도까지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N달러가 사실은 153엔이면 사실 어마어마한 환율이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지금 다 이렇게 놀라지 않고 있습니다. 적응해 가는 과정인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상황인데요. 뭐 구두 개입도 그렇게 네, 통하지 않는 저는 것 같고요. 뭐 백약이 무효할 거라고 봅니다. 네. 이게 앞서 말씀드린 거대한 달러 환율 시장을 글로벌 환율 시장을 지배하는 통화 가치의 하락. 그 중에서 단기적으로는 이번 경기 사이클에서 미국이 낮은 물가와 높은 수요를 갖고 있는 강점. 이게 달러를 움직이기 때문에 달러가 그렇다고 여기서 이제 계속 폭등할 가능성은 낮지만 달러가 조금 버틸 가능성은 높은 거죠. 다른 나라 통화에 비해서는. 이번 경기 사이클이 지나갈 때까지. 알겠습니다. 박사님, ECB가 있었습니다. 네. 동결을 했는데 6월 인하 힌트를 좀 강하게 줬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오늘 이제 금통위, 네. 우리 금통위 있고요. 뭐 연준 금리에 대한 얘기는 뭐 매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이제 인하를 차근차근 좀 시작을 네, 하는 22는 거겠죠. 6월에 네. 인하할 것 같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뭐 급합니다. 수요를 살려야 되는 그러한 ECB의 입장에서는 물가가 안정되기 때문에 중국도 물가가 나왔지만 디플레이션 성향이 강하듯이 유로존도 디플레이션 성향이거든요. 0%대 성장률이라는 것은 디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좀 심각하지는 않지만 지금 금리를 내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되고요. 그래서 6월에 금리를 먼저 내리면 또 달러 강세 요인이 되는 거죠. 미국은 조금 더 늦게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통위는 어쨌든 뭐 오늘 동결하겠지만 미국이 7월에 인하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뭐 8월 22일이 금통위인데 8월에 인하할 것 같고요. 미국이 만약에 9월에 인하하면 조금 급합니다. 우리나라는 10월 하고 이제 11월 금통위가 있기 때문에 연속해서 인하하기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연준이 9월에 첫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금통위 입장에서는 올해 한 번 인하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어쨌든 선제적인 것보다는 바로 뒤따라서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요걸 이제 주식 얘기로 좀 가지고 와보면 물론 박사님께서는 거시적인 걸 훨씬 더 이제 깊이 있게 분석을 해주시고 저희가 부탁을 드리지만 주식도 이제 조금 의견을 좀 여쭙자면 4월 들어서는 좀 많이 조정을 그래도 받은 상황이에요. 어제는 기술주 중심으로 좀 올랐습니다만 조정이 좀 더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어제 뭐 약간의 이제 뭐 물가의 스트레스가 약해지니까 완화되고. 빅테크가 확 튀었듯이 맞습니다. 네. AI의 날이었는데 이제 그게 지금 미국 증시의 진면목인 것 같습니다. 그 물가라든지 뭐 여러 가지 거시 경제 주변 환경이 방해만 안 하면 큰 방해만 안 하고 중립적이라면 주가는 오르려고 하는 힘이 훨씬 강하다라는 것을 입증한 어제 미국 증시였고요. 저는 미국 증시가 조금 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설왕설래하고 또 실적 시즌이 들어가면서 또 기업들이 또 엇갈리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중립적인 거시경제, 조금 우호적인 기업 실적, 그 사이에서 빅테크들이 조금 더 약진하는 강세장이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증시도 조금 뭐 계속 뒤쫓아가는 게 기분 나쁘지만 어쩔 수 없이 팩트는 팩트니까요. 미국 증시의 조금 그러한 강세 기조에 조금 후행하면서 우리나라가 조금 같이 올라갈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만약에 조정이 급하게 들어온다면 저는 미국보다는 한국 증시가 조금 변동성이 낙폭이 조금 적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빅테크가 그렇게 없잖아요. 반도체밖에 없고 반도체는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떨어질 때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미국보다는 좀 적게 떨어질 거다라는 조금 안도
있는 예측 네네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금리와 물가의 설왕설래 속에서 AI를 중심으로 한 상승, 간밤의 어떤 그런 모습이 네.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의 진면목, 네네. 네, 최근에 일 수 있다라는 얘기 인상 깊게 들었고요. 세계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한진 박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